가압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압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소송을 할 때 소송을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송이라는 게 그냥 판결문만 가지고 휴지 조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해 놓는다. 그게 이제 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가처분하고는 다릅니다. 가처분은 뭔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점유를 이전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이런 뭔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목적이 가처분이라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압류는 이제 돈을 묶어놓는 게 핵심이죠. 가압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압류가 제일 쉽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이 한 1억이 있다. 그래서 1억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건데 소송이라는 게 최소 뭐 6개월, 1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1심만 그렇고 2심, 3심 가면 그러면 이제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기껏 한 2, 3년 했는데 이겼어요. 증거를 잘 내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또는 소송하고 동시에 가압류를 해놓는 거죠. 그 상대방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면은 주소지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라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가족 명의라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면은 가압류가 안 돼요. 나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 채무자 재산에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돈 빌려준 소송이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가압류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안다 하면은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부동산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일반 소송 소장하고 비슷하긴 한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지 그걸 이제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 피보전 권리 부분에다가 내가 이 사람이랑 이런 법률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라는 권리, 자기 권리를 써야 돼요. 가압류 신청서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가압류가 소송이랑 다른 거는 보전의 필요성을 씁니다. 보전 필요성이란 무슨 말이냐? 너가 소송을 해서 나중에 돈을 받아도 되는데 강제집행을 미리 상대방 재산을 묶어둘 필요성 그걸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 안에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항목을 달고 내용을 써야 돼요. 내가 왜 이 사람 재산을 사전에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 말 그대로 필요성을 쓰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뭐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6개월, 1년 하면은 나중에는 재산이 없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보전해둬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일반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예전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잘 쓰지 않아도 가압류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점점점 엄격해져서 부당가압류가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조금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전 권리뿐만 아니라 보전 필요성을 잘 써야 돼요. 왜 가압류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리고 개략적인 사건 경위나 당연히 소송할 때 소장에 들어가는 내용도 가압류 신청서에 들어가야만 판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피보전 권리하고 보전 필요성, 그 다음에 개략적인 사건 경위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가압류 종류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가압류에 다 피보전 권리하고 보전 필요성은 들어가야 돼요. 사건 경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부동산 가압류로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 가압류가 제일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예금 채권 가압류, 그 은행 통장 가압류를 예금 채권 가압류라고 하는데 채권 가압류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될 확률이 좀 높아요. 만약에 자기 증거가 분명하다면. 그래서 소송할 때 우리가 증거를 내는 것처럼 가압류 신청서에도 반드시 증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정해주진 않거든요. 물론 소송보다는 증거 판단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도 한 사람 말만 듣고도 가압류를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소명 자료라고 해서 입증 방법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증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압류 신청서 안에 피보전 권리, 자기 권리하고 보전 필요성, 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가압류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소명 자료와 함께 잘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권리가 분명하다면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혹시나 이제 남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거니까 부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증금을 걸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압류는 예금 채권 가압류하고 다르게 법원에서 받아줄 확률도 높고 그리고 담보 제공 명령이 이제 돈으로 잘 안 나옵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증권 수수료만 내면은 그 보증보험사에서 이제 담보를 잡아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서에 그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현금으로 이제 담보를 잡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이걸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안에 담보 제공 시 보증보험 수수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쓰면 법원에서 권리가 분명하다면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을 일주일 안에는 내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면 그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그 증권 수수료만 내면은 그러면 이제 담보가 잡히는 거죠. 그럼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 권리가 분명하다면 법원에서 한 2주나 한 달 안에는 이제 가압류 결정을 내줍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고 나면 부동산에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될 때까지 하루 이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한 달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 빠르면 한 1, 2주 안에 가압류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 순간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 결과 우리가 소송을 이겼다 하면은 그 가압류를 이제 본압류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 가압류는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금 채권 가압류는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금 채권이라 함은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의 채권을 내가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통장 자체는 어떤 부동산 같은 실물이 아니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다만 통장에 의미가 있는 거는 내가 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5천만 원 했다면 5천만 원짜리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통장 가압류를 한다는 표현 자체는 상대방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거예요. 일종의 채권 가압류예요.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하고 다르게 조금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통장에 가압류를 한다는 거는 그 피해가 부동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금 채권 가압류를 해도 가압류 신청서는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보전 권리, 내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보전 필요성이 들어갑니다. 내가 왜 가압류를 해서 빨리 보전을 해야 되는지, 상대방의 어떤 재산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소명하게 돼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증거 자료, 소명 자료를 반드시 이제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 채권 가압류가 차이는 없는데 담보 제공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조금 더 법원에 쉽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현금 공탁을 하지 않아도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 수수료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근데 예금 채권 가압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사건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한 청구 금액이 20%에서 40%까지.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을 가압류하겠다 하면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내야지만 가압류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예금 채권 가압류도 그 사건마다 상황마다 절대 정말 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압류할 권리는 있는데 내가 공탁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소명을 하면 예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압류와 똑같이 보증보험 수수료를 대체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현금 공탁을 일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한 20% 40%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돈은 내가 소송을 이기고 가압류를 풀 때 돌려받는 금액이긴 한데요. 공탁이라고 해서 법원에다 일정 기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돈을 맡겨둬야 되는 금액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이라면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예금 채권 가압류는 상대방 통장이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잡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느 부동산에 어떤 명의가 있다는지를 등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주소를 찍어야만 가압류가 가능한데요. 예금 채권 가압류는 상대방이 어느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은 주거래은행, 우리가 많이 쓰는 주거래은행 있잖아요. 시중은행. 그런 은행에 쪼개서 하게 돼요. 4군데나 5군데 정도. 상대방이 뭐 기업은행을 쓴다면 기업은행, 아니면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 정도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하다가 계약서 같은데 상대방이 계좌번호나 이런 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은행의 계좌를 쓴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보통 그 은행은 집어넣습니다. 근데 모른다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시중은행을 이제 쪼개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서 5천만 원을 가압류한다면 한 은행에만 5천만 원을 했다가 그 돈이 다른 은행에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뭐 1천만 원씩 5개를 한다든지 주거래 은행에는 2천만 원을 잡고
부수적인 은행에 1,000만 원씩 세 군데를 한다든지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합이 5천만 원 되게끔 구성을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가압류 신청서 안에 별지에다가 여러 가지 은행의 그 목록을 다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탁금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2주나 한 달 안에 법원에서 이제 인정이 된다면 가압류 결정문이 나는데요. 가압류 결정문이 나면 은행에 통보서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은행은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이 통장 주인,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야 될 채무자에게 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왜? 소송을 이기면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이제 예금채권 가압류라고 하는 거죠. 그거 외에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임대를 살고 있다, 상가를. 그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면은 그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납입하면서 세를 들어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증금이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간에 보증금 반환 채권에다가 채권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전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를 안 내게 되면 보증금에서 공제를 시켜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내가 보증금 채권에 가압류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일부러 월세를 안 내는 거죠. 예. 월세를 안 내면은 보증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압류로 묶이는 재산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채권 가압류보다는 예금 채권 가압류가 더 낫고 예금 채권 가압류보다는 부동산 가압류가 더 나은 거죠. 자, 대표적인 세 가지 가압류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압류, 두 번째는 예금 채권 가압류, 세 번째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를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가압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가압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가압류라는 거는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가압류 신청서를 내서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아야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피보전 권리,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청서를 잘 내고 증거를 잘 내면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는데 담보 제공 명령이 주로 부동산 가압류는 이제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하게 되고 이제 채권 가압류, 예금 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현금 공탁이 주로 나오는데 20%에서 40%가 제일 많다. 청구 금액에. 그럴 때는 그 돈을 법원에다 보증금조로 일종의 공탁금으로 맡겨놔야만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는 시점은 보통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나올 수 있다. 물론 증거를 잘 못 내면은 가압류가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증거를 잘 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보증금 공탁금을 안 내는 경우에 그럴 때 공탁금을 안 냈기 때문에 또 가압류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가압류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가압류하는 방법을 스스로 잘 모른다면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스스로 그 직접 하시려면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절차를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압류만 잘 해두면 소송 기간 동안에 그 시간 흐르는 게 조금 두렵지 않은 거죠. 예, 물론 내가 소송을 이길지 질지 모르겠다. 불확실할 때는 가압류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압류를 했다가 소송을 져버리면은 그 가압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보통 이제 소송을 해서 내가 이길 게 조금 확실하고 증거도 분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죠. 자, 가압류를 당한 사람은 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당했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소송을 당할 때는 이제 답변서를 내서 법정에 나가서 반박을 피고로서 하는 건데요. 가압류 자체의 반박도 가압류 이의 신청이라고 해서 별도의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압류를 인정받으면 안 됐는지,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사람이 내 재산에 가압류한 게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게 가압류 이의 신청인데요. 요거는 절차가 또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하는 법, 가압류 결정문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 신청 그리고 별도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법률 지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